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핫해졌는데 일단 민주당 의원께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어떤 법안이고 왜 추진하는지를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삼권 분립에 의하자면 네. 국회가 이제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법을 만든 법을 가지고 이제 행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그 법의 취지에 맞게끔 그 법률안의 그 하부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행정부가 만듭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킬 때는 법을 만드는 취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도 그 입법 취지에 맞게끔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게끔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입법부보다 이제 행정부의 권한 또는 행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만든 법의 취지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행정부가 그냥 시행령, 시행규칙을 막 만들어버리는 경향들이 이게 세계적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받고 상권 분립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입법 취지와 다른 형식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수정 권한을 국회가 가질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아직 발의가 안 됐습니다. 예, 추진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이른바 국회 패싱을 좀 막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제 주된 그렇습니다. 취지였어요. 예. 아직 추진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안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이 기본적으로 이 법률은 만약에 이 법률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위헌적인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법률입니다. 그런 첫 번째 행정권을 침해하는 법률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법률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행정부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까지도 간섭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헌법상으로 지금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를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 이제 대법원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법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회법에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행정부에서 그 행정입법을 했을 때 1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추진하는 법은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행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은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 시점에서 이게 아직 발의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핫하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최근에 법무부가 네.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모든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어떤 산하기관, 출연기관, 재출연기관, 투자기관, 재투자기관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사를 말하자면 인사정보를 모으고 인사정보 수집을 하고 인사를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이제 생겼는데 이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법무부는 인사에 관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인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부처가. 이 정부조직법 위반한 거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자면 이 정부 인사는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국회가 정하고 있는 법을 통과 입법을 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이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피해 가지고 어떤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법무부가 법적 권한도 없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를 해서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인사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의 어떤 국가공무원법 또는 정부조직법을
우회해가지고 말하자면 법무부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법이 발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핫한 것이 아닌가. 네. 이 부분은 아마 법무부가 좀 새겨서 드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것이 단순히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상권 분립의 말하자면 원리 이것이 제대로 좀 작동하고 있는가.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관계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짧게 한 말씀 드리자라면은 법무부의 정부조직법의 법무부의 권한에는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사혁신처에서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비서실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었어요. 위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행령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비서실장이 지금까지 검증해왔던 문재인 대통령 또는 뭐 그 앞에 모든 정권의 인사검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행령으로 인사혁신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비서실장에게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시행령이 비서실장 플러스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입법 형식상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상에 이 법무부가 기타 법무에 그 앞에는 뭐 교정 이런 거 있고 맨 마지막에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인사가 법무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아무리 넓게 해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부조직법 위반이죠. 정부조직법에 법무부는 인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인사혁신처장이 수행하게 돼 있는 인사에 관한 권한을 기존에 이제 정부가 직접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에 한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위임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법무부로 위임했다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조직법상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네.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네. 드리겠습니다. 이건 인사에 관한 권한이라고 자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법무부가 마치 인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인사에 관한 권한이 아니라 인사 검증에 관한 권한입니다. 그 인사 검증이라는 거는 당사자로부터 뭐 계좌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산 추적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사 검증에 관한 권한은 그 업무는 법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 똑같은 법안은 아니었어요. 비슷한 법안이 한번 올라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현재 뭐 얘기되는 것이 뭐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에 법안에 찬성했다라고는 하지만 같은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 법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추진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그 정확하게 조홍천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법안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네, 추진만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회 입법권이 말하자면 이게 행정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돼 가지고 행정 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국회법 개정안을 내게 됐다. 그리고 그 내용은 2015년도에 이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권성동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권성동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그렇죠. 아마 발의가 된 건데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찬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내용이 일단은 나와봐야 됩니다. 나와봐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논쟁이 돼야지 이게 왜 이렇게 법안이 발의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핫할까. 저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금 조급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프레임 씌우기죠. 170석 가지고 국정에는 하나도 협력도 안 하면서 발목 잡기만 한다. 이 프레임을 빨리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법안이 지금 발의도 안 됐는데 법안 내용이 어떻다라고 내용도 안 나왔는데 지금 국정 발목 꺾기라 그랬습니까? 에이, 좀 조급한 거죠. 알겠습니다. 진짜 궁금하시면 좀 기다려 보시죠. 갑자기 이제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중간에. 예.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이 법안 자체를 준비하지 말으셨어야 되죠. 이 법안을 준비를 해서 제출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법안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 우리가 조급하다 그러면 조급한 건 오히려 민주당 쪽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게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권을 침해한다든지 행정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도 충분히 그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령에 A, B, C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C가 아무래도 이 모법인 법률을 위반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A, B를 법률로 규정을 하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C는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렇게 수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정말로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연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법률이라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부권 행사는 사실은 위헌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위헌이 아니더라도 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또 민주당 모두 이제 집안 내부에서의 좀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죠. 일단 민들레 접는 거죠.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시인지 영구인지만 멈춰서 있습니다, 지금은. 네. 예. 왜 그런 겁니까? 자, 일단은 친윤, 비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말입니다. 우리 당은 전 의원이 모두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이 일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친윤인데 이 모임이 발족함으로 인해서 친윤인지 아닌지가 마치 가늠이 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줬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총리도 오게 하고 장관도 오게 해서 이러면은 공식적인 당 기구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이준석 대표도 지적을 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 모임을 추진하시던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수용을 하시고 조금 지금 멈춰 있는 그리고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발등에 불이 먼저 급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들 경험에 비춰보면 이거는 이제 권력투쟁이죠. 내부의 권력투쟁이다. 당내 권력투쟁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전부 친윤이다.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국민들 중에 그걸 우리 국민들 정치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데 그걸 고지것대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권력투쟁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당장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사이에서도 어프라도 있어, 어프라도? 문법에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게 대충 넘어가나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다. 네. 이렇게 당장 지금 배현진 의원이 또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은 권력투쟁이고 다만 집권 여당이 권력투쟁을 하시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이 정말로 경제적 고통이 이제 막 엄청난 강도로 시작이 됩니다. 권력투쟁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국민들께서 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좀 일하는데 좀 전력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민들레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만들어지려고 했고 거기에 또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처럼 보인다. 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올린 최고위원에 대해서 좀 제가해봐라. 새 권력을 가지려는 당내 권력을 가지려는 새 부류의 좀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 비윤이라는 이 자체의 구분이 우리 당에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니까 멈춰서서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국민들께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가 사조직 아니냐 이것도 지나치게 조금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 그걸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모든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추진한다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당 대표로서 내가 당에다가 내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겠다. 이것은 조금 민주적인 절차나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배현진 지금 최고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금 혁신위를 띄울 때 충분한 논의나 의제 이런 거 설정 없이 협의 없이 갑자기 이게 탁 튀어나오는 바람에 지금 혁신위 자체도 좀 주춤한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쪽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뭐 지금 우리 그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네. 또 한 말씀 또 하셨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추천한 네. 그 인사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죠, 이제. 그죠, 네, 의원이죠. 네.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그 이준석 대표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은 그 국민의당 소속 그분은 과거에 우리 단일화 그 협상을 하고 할 때 굉장히 심한 말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당내에서 거부감이 있고 우리 당원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우려를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점식 의원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원문을 봐야 돼요. 자,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는 걸로 돼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정점식 의원을 추천을 하든 국민의당 소속 누구를 추천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당 소속을 추천한다고 돼 있으면은 정점식 의원을 추천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거는 국민의당 측에서 추천하는 걸로 돼 있지 국민의당 소속 누구를 추천한다 이렇게는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민주당은 수박 논란, 그다음에 철험의 논란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제 힘을 갖긴 가졌는데 이제 처음 한 얘기가 이제 수박 이 얘기 하지 마라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박이든 참외든 이게 참 이게 그 사실은 소모적 논쟁이죠. 일단 수박 좀 설명해 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얘기죠. 수박 끝은 파랗잖아요. 네. 수박을 이제 자르면 안이 이제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색은 파란색이고 국민의힘 당색은 빨간색인데 겉은 민주당이면서 네. 속은 이제 국민의힘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중에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소모적 논쟁은 안 해야 됩니다. 네. 이야기를 한두 마디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논쟁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이 수박이 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려서 아시겠지만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선거에서 여러 차례 지고 난 뒤에 정말로 민주당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 나가고 그 속에서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오롯이 제대로 좀 받아서 어떤 새로운 정당 질서를 만들어내고 혁신 정당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논쟁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이러한 논쟁은 우리 국민들을 하여금 더 지치게 만듭니다. 네. 이런 논쟁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제 질서를 좀 잡아 나가실 거고 지금 이제 초재선 그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토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이제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 이런 것은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당내 얘기니까 한 번씩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본 민주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방금 그 사회자님께서 철험회하고 수박하고 두 개를 부르셨는데 하나만 답을 해줘서 좀 이따 한번 더 저는 여쭤보죠, 뭐. 철험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험회를 해체를 해라. 이것은 뭐 의원들이 자유스럽게 자신들의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민주당이 좀 새겨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철험회가 지금 정말로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팬덤 정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비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대선과 지선에서 졌느냐라는 반성들을 아마 민주당 내에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팬덤 정치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선거에서 지지 않았느냐 이런 반성이 나오면서
철험회의 해체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철험회 소속 그 회원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을 보면은 검수완박법이라든지 또는 뭐 지난번에 박지원 대표 그 공동대표가 사과를 했을 때 사과로는 선거에 못 이긴다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그런 주장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경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 중도를 잃어버리고 국민 전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 점은 경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철험회. 네, 아마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다 해산을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아하. 예, 해산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네. 철험회를 해산하라 그랬더니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개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자격 없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설사 개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천수가 100살 아닙니까? 천수를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개파 정치에서 천수를 누리겠다라는 뜻으로 읽히잖아요. 예.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논쟁 과정 조금은 좀 무질서해 보이고 조금은 좀 거칠어 보이더라도 그러나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당내에 있는 여러 개파 조직들은 이번 참에 좀 스스로 좀 해산하고 더 큰 민주당 한 몸 한 뜻이 되는 그런 민주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노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전대 룰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연장선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되면 이 우리의 좀 민의를 모아야 되느냐, 아니면 대의원이냐, 그렇습니다. 권리당원을 모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대중정당이라 그래서 캐치올 파티를 지향합니다. 좀 캐치올 파티라 그래서 대중정당을 지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찌해야 되겠냐? 당신만 반영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그래서 당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민심만 반영해서도 안 되겠죠. 정당의 목표는 이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간극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0%, 일반 당원 5%. 네.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민주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대중정당을 지향을 하고 국민 여론을 오히려 당심과 더 이제 밀접하게 만들려면은 이제는 좀 당원과 국민 해서 좀 단순한 구조로 해서 5대5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이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전당대회 전에 아마 이 정도는 당내에서 좀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두 분께 같이 여쭙겠습니다. 이건희 여사가 이제 봉화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만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국민의힘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보폭을 확대하고 공식 석상에 나가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왜 해외 정상이 그 내한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같이 맞이해야 되거나 또는 뭐 리셉션장에 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해외를 순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권양숙 여사를 만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부분들을 푸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담소하고 서로 얘기 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화합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권양숙 여사를 만난 그 행보는 앞으로도 좀 자주 또는 적극적으로 그런 행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공식화되려면은 그리고 또 좀 질서 있게 이게 표시되고 하려면은 부속실 설치를 물론 뭐 공약 때 하지 않겠다고 폐지하겠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공적인 그런 조직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뭐 김건희 여사의 행보 좋습니다.
좋은데 매듭은 좀 짓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뭐 이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뭔가 좀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말하자면 좀 개운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나왔을 때 기자회견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조만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매듭을 짓고 죄송합니다. 내조만 하려고 했는데 영부인이 되고 나니까 보니까 의외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영부인들이 해왔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셔야죠. 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 폐지해버렸지 않습니까? 청와대 조직에서 2부속실을 폐지를 했다는 것은 인력과 예산을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행보를 하시려면은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몰라가지고 공약에는 2부속실 폐지한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영부인실을 가지고서 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난 뒤에 해주시는 것이 저것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좀 개운하겠다. 이런 이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꼭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지 그 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 설치해야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있는 부속실에서 일부 인원이 그걸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꼭 부속실 설치를 폐지를 공약을 했는데 왜 이걸 매듭을 안 짓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부속실에 있는 인력에다가 영부인 업무를 담당을 하려면 새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고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인력과 예산이 같이 붙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랜 시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2부속실을 공식화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또 1부속실 안에 또 영부인 담당의 인력 또 평상시는 다른 일 하다가 여사님 일 있으면 또 거기 불러 나와가지고 하고 그래 되면 제대로 안 됩니다. 기왕에 하는 거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부속실을 부활시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좀 맞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